알아봐야 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뭐 지금 현재 1.6% 정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오죠.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2차 협상도 뭐 딱히 결론을 못 내리고 또 헤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줄이면서까지 최종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들려오던데요. 시장이 오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채 관련 미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걸로 보는지 윤여민 멘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 78번 정도, 네. 약 한 80번 정도가 지금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번도 타결이 안 된 적이 없다라고 좀 일단은 뭐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약간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깝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증시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사실 뭐 투심이 워낙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빅테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박스권을 좀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 코스피라든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려는, 좀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지려는 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이제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깝고, 일단 그 영향이 있더라도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런 좀 뉴스들의 이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고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부채 한도를 올릴 거란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디폴트가 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이벤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기택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트럼프 때도 뭐 퍼포먼스가 컸죠. 트럼프 때는 더 했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햄버거와 그리고 콜라를 마시면서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을 잘 넘어간 사례가 돈이 없어서 그걸 먹는다 뭐 이렇게 했었죠. 네네네. 그때도 뭐 그 시한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팽팽한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마무리를 잘 돼서, 그때도 그 당시에 이러한 이슈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대응한 사람들이 위너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 그 계속 학습되고 각인됐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조정폭이 깊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좀 사그라들었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통화정책 완화가 기대되는 그 이슈가 사그라들었던 게 참 아쉬운 시간이었지 않나, 5월 달에 들어서는. 그런데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마 이 이슈는 결국에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네. 전이가 되면서 증시가 바닥 다지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의 조건과 시장 반전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돼서는 계속 잡음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타결되지 않겠느냐, 78번이나 계속 올려왔는데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들 해석하고는 계십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늦게까지 질질 끌면서 가느냐, 이게 시장에 계속 뭐 부담감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환율 한 번만 볼까요? 환율이 계속 1340원 부근에서 오늘도 좀 압박을 좀 해주고 있는데 원화 약세가 여기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윤여민 멘토 얘기 좀 하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워낙 약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금리 차가 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수출과 관련된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인하의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좀 기대감은 있으나만 연준 같은 경우 확실히 좀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 금리 차가 줄어든다라는 좀 확신을 좀 드릴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금리가 좀 벌어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주도한 제가 볼 때 수급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 주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제가 볼 때는 반등에 좀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 네네. 것이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까지도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몇 달 안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하고 100일 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거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세를 못 보이던 판국에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니까 원하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만 좀 불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기택 멘토께는 오늘 시장에서 뭐 엔터주야 어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눈에 보이는 게 폴더블 관련주들 이런 게 좀 강세를 좀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예, 뭐 결국에는 IT 기기 디스플레이를 접는다라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접었으니까 차후에는 노트북도 접을 것이고 태블릿도 접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OLED 사용은 필수이고요. 플렉서블 OLED를 가장 잘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관련주들이 이제 애플에서도 결국에는 OLED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된다 몇 년 전서부터 나왔는데 결국에는 폴더블폰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사들은 앞다퉈서 휴대폰을 접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폴더블 관련주들,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장 확대의 개념으로 OLED 관련주들도 실적 개선과 동반하면서 네. 결국에는 애플 이슈겠죠. 그와 관련된 실적 개선과 성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OLED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삼성이랑 LG 양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언론 지상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LG 쪽에서 삼성에다 OLED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오늘 로이터까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두 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혜인 멘토 얘기 좀 들어볼까요? 결국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제가 볼 때는 OLED 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이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OLED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좀 전장용에 들어가는 좀 이런 좀 차량용 디스플레이 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 OLED를 확대해야 되는 과정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퍼체이싱 파워를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경쟁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대안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요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제가 볼 땐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중국에 좀 공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삼성 디스플레이와 어떤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양사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약간의 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생태계상 혹은 산업의 어떤 트렌드상 결국은 협업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좀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좀 협력해라라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에는 없던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뭐 필요하고 시장이 확대되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사화됐을 때 뭐 아직 협력 단계 중인데 확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러한 이슈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없었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증시에는 있었던 이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결국에는 OLED를 따라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HD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OLED를 위협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아직 시간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수혜는 앞으로 향유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업체의 빠른 뒷쫓아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협력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도를 좀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에다가 OLED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는데 양사에서 모두 부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면서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멘토가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SM입니다. 지금 주가가 좋죠. 엔터주들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희택 멘토께서는 원익 P&E 가져오셨습니다. 배터리 셀 3사 생산 확대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뽑아주셨어요. SM 얘기부터 윤여민 멘토에게 듣죠. 네, 일단은 뭐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좀 시장에서 중심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하이브를 좀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흐름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JYP라든지 YG 엔터 같은 경우 상당히 아웃퍼폼했습니다만 오히려 SM 같은 경우가 약간 좀 1분기 실적이 좀 삐끗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 경영권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들의 약간 컴백이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엑소라든지 NCT 드림, 뭐 태연 같은 어떤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3분기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컴백이 좀 지연된 부분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러한 모멘텀이 결국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은 이런 모멘텀들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 쪽에 좀 레이블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면서 좀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도 상당히 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좀 추세가 있죠. 결국 미국에서 오디션을 봐서 미국의 어떤 메이저 시장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데뷔를 시키는 좀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가 조금 이제 하반기부터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 K-팝 장르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보다 어떤 미국의 메이저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도 제가 볼 땐 지연된 부분들 분명히 하반기에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3사보다는 못 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매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SM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1차 목표가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13만 원에 손절가 87,000원. 윤여민 멘토 단기 유망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원익 P&E 투자 포인트 좀 듣겠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헤드라인은 일단 원익 P&E가 2차 전지 관련 장비 업체에 대한 헤드라인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본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충반전 시스템을 좀 갖고 있고 이 본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뿌려지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개발했던 충전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 충전 인프라에 수출했던 레퍼런스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국내에 두 곳뿐이 없는데요. SK 시그넷이라는 코넥스의 상장 업체와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원익 P&E 이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속 충전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충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충전기를 확보한 이러한 회사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는 아파트 생활자가 5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2차 전지 이후에 다음 타자로 좀 눈여겨볼 주도주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주차장 그 의무 설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업력과 협력이 잘 되어 있는 업체들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익 P&E 목표가 12,000원에 선저가 8,000원으로 단기 유망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충전 시설은 뭐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신규로 건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제는 구축된 아파트들도 몇 세대 이상 이제 의무적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죠. 전기차 보급 목표와 맞춰서 이제 충전 시설들은 확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호흡을 좀 더 길게 중장기 유망으로 볼 만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죠. 윤여민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 중장기 유망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하반기 코스닥의 대장이 될 거다 이렇게 뽑으셨네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 효성중공업 가져오셨습니다. 한미 프렌드 쇼어링의 수혜 전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투자 포인트를 확인해 보죠. 네, 일단 최근에 좀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한 매수를 좀 받아내는 섹터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이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확인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일단은 이 셀트리온 그룹 관련돼서 특히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5천억이 넘었는데요.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분기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5천억 매출이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수기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일컬어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분기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좀 실적이 제가 볼 때는 2분기, 3분기 때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의 어떤 제가 볼 때 시장에 론칭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고, 여기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미국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상당히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이 셀 3사 어떤 합병 관련된 이슈 같은 네네.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모멘텀은 상당히 많고 결국 대장주로서 위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조금 긴 호흡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들 3사가 합병을 하면 제일 유망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유망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선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효성중공업 얘기 들어볼까요? 이기택 멘토. 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맥과 연결돼서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엔 이게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면 이 조정이 매수기였구나로 투자자들은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에너지 변화에 따른 가장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모든 인프라의 기초 투자는 결국에는 새로운 송전 배전 시스템이 필요하고, 네. 거기 배전망이 필요성이 대두가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프렌드 쇼어링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변압기가 결국에는 예전에 뭐 수주받았던 마진폭이 그다지 좋지 못한 변압기보다 상반기에는 그것을 끝나고 하반기 때는 결국에는 낮은 마진의 변압기 이후에 새로운 모델, 높은 마진의 변압기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엔 미국에서는 투자 확대와 바이든발 인플레이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효성중공업과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가 네.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미국, 인도 현지 공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투자자들한테 주목받고 거기에 따른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효성중공업 목표가 9만 5천 원에 선절가는 7만 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이 뒤에 얘기하신 건 중장기 유망주로 가져오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효성중공업.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윤여민 멘토 그리고 이기택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